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는 문순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북한의 대외 전략과 한미공조 방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문제 제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번 발제문에서 중요한 문제 의식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북한의 대외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외교 전략을 볼 것 같으면 이 한국, 미국, 중국의 그런 대북 제재 압박으로 인한 국제적인 고립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나라들과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놓고 일각에서는 드디어 북한이 대외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사람도 있는데 과연 이런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향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공조체제를 이뤄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의 주장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 북한의 대외 전략은 위기 조성 전략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대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위기 조성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북한의 핵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정책이 소위 협상용이다 또는 생존용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북한의 핵무기는 결국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무기라는 인식하에 핵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 글에서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은 지금 현재의 한미동맹을 더 발전시켜서 특히 군사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북한 대외 전략의 특징을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저는 이제 위기 조성 전략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조성 전략이라고 하는 건 위기를 맞고 있는 약소국이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대내외적인 위기죠. 이런 위기 국면에서 타개하기 위해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위기를 조성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를 동원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위기 조성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죠. 이 위기 조성 전략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군사적인 시위, 무력 도발, 그리고 공세적인 흥정,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력 도발이라든지 공세적 흥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무력 도발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위협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겠다는 위협 또는 그 시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시킬 수 있겠고 공세적 흥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조건 없이 6자 회담을 재개하자 또는 미국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된다.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적으로 흥정을 걸고 나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이 두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유화적인 공세, 위장평화 공세라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위기조성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유화 공세, 위장평화 공세도 위기조성 전략의 일환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북한이 항상 유화 공세를 펼 때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향후에 자신들이 동원하게 될 그런 무력 도발, 공세적 흥정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에 유화 공세를 펼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이제 국면이 자신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갈 때 시간을 끌면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유화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북한의 유화 공세라고 하는 것은 이 진정한 그 화해 협력의 의도가 아니고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위기 조성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대외적인 그런 목적이 되겠고요. 대내적인 목적도 이제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안보 결집 효과를 노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안보 결집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를 창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결집을 끌어내려는 그런 이제 비민주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이런 정권들이 흔히 동원하는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그 외교 양상에는 상당히 그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지난 4월에 외무상을 새로 이제 취임시켰습니다. 이수용이죠. 지난 4월에 취임한 그런 이수용이 5월 말부터 이제 그 동남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를 50여일에 걸쳐서 이제 순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까지 참석을 했고 9월 달에는 15년 만에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고 기조연설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북한의 대외 전략에 변화가 오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그 북한의 대외 전략에 있어서의 유화 공세는 가식적인 거라는 거죠. 대외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원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중국까지도 가세를 해서 북한에 비핵화하라는 그런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의 압력에 개의치 않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핵보유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추가하겠다. 좀 더 다른 얘기로 하자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량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외교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극히 의심스럽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북한 핵 문제 현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북한 핵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북한 핵무기의 그 개발 현황 두 파트로 나눠서 이제 기술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북한 핵 정책의 목표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단기적인 목표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중단기적인 이 북한의 핵 정책에만 착목을 하는, 눈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의 중단기적인 그 핵보유 정책의 목표라고 하는 건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체제 생존용 또는 협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핵 정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시대 때에 북한이 자주 동원을 했던 이 갈취 외교를 재현하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취 외교가 무엇이냐? 자, 일단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자신들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 협상 또는 회담을 일단 열자는 겁니다. 왜 회담에 참가한 나라들로부터 이제 그 경제적인 지원이나 보상을 받고 자기네들은 핵을 포기하겠다 이런 약속을 먼저 합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이제 그 숱한 합의의 파기, 또 합의, 또 파기 이걸 그냥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게 되죠. 그 시간을 끄는 와중에 뒤에서는 계속해서 핵 개발을 지속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이 이 그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던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날 제네바 합의가 이제 성사가 됐는데, 그러면 20년 동안의 북한 핵 개발의 역사가 국제사회가 의도했던 대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거나 또는 비핵화를 하는 수준으로 진전이 됐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앞으로의 핵 정책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갈취 외교의 성격을 짙게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는 흔히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다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왜 핵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근본적으로는 이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그런 그 목적 달성에 있어서 핵무기가 가장 결정적인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승인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핵 보유국을 일단 자기네들이 달성했을 때 미국이나 또는 국제사회와 협상을 하자고 할 겁니다. 그 협상이 성사되면, 특히 6자 회담이 이제 성사가 되면요, 기존의 6자 회담의 성격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했던 것에서 완전히 그 성격이 변질됩니다. 핵 군축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북한도 핵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핵을 군축하려는 협상을 하자. 자, 이렇게 이제 협상 과정이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되겠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걸 해결해 줘야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라고 미국이 물어봤을 때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 또는 미국 관계 정상화 조약을 맺어달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미국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약을 맺어줬을 때 북한이 핵을 반드시 포기할 거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럼 좋다. 북미 관계 정상화하고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의도는 절반은 이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맺게 되면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한미군도 철수하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게 이제 북한의 핵 군축의 명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고민을 하다가 안 그래도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그런데 그러면 주한미군을 철수하자, 이렇게 만약 나오는 경우, 그리고 주한미군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 북한은 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빠져나가게 되면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그런 군사력의 균형추는 빠르게 북한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핵의 어른거리는 그림자, 핵 그림자 또는 핵 후광, 이런 것을 뒤에 짊어지고 북한은 남한과 어떤 협상을 하겠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우리 통일 얘기를 한번 해보자. 뒤에 핵을 갖고요. 또는 직접적으로 한국을 침공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한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에 막말로 해서 잽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주 쉽게 한국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공산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왜 그렇게 집착스러울 정도로 나타나느냐. 바로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그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의도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북한 핵 문제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가 된 관계로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6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올해죠. 6월 현재 북한은 최소 6개에서 최대 8개까지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탄두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실제 무기화할 수 있는 투발 수단, 미사일 능력이죠. 이게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 북한의 경우는 그 미사일 전력을 모두 통합을 하고 발사 체계를 완전히 자동화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김정은의 발사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2011년 12월이었죠. 이제 그 김정일이 사망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이듬해인 2012년 초까지 해서 북한에서는 전략 로켓군이라는 게 창설이 됐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 개편해서 이 전략군이라는 거를 올해 초에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이 전략군은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그 전력을 통합해서 이제 하나의 군 체계로 묶어놓은 그런 조직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1, 2년 동안에 북한은 그 수시로 뭐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뭐 자꾸 그랬었는데 이런 시험 발사를 통해서 미사일 공격 대상의 그 타격 정확도를 아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한 나라의 그 핵 미사일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이걸 보유하고 있느냐. SLBM입니다. 이거 5탄인데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얘기하죠. 이걸 갖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MIRV,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어느 나라까지도 타격 대상으로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그런 분석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지금 현재 MIRV 기술까지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국제사회의 위협적인 북한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역시 그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5A시죠. 이 사거리가 12,000, 최대 사거리가요 12,000km까지 된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서해안까지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한 단계 밑단계에 있는 미사일이 이제 무수단이죠. 사거리가 3,000에서 약 4,000km까지 이르는 그런 미사일인데, 이거는 미군의 괌 기지까지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커드 BCD 시리즈, 그러니까 사거리가 300에서 약 700km까지 되는 그런 이제 미사일도 갖추고 있고, 노동 미사일, 그 밖에 이제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위협성이 어디 있느냐?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해서 다니면서 그 발사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탐지와 식별이 아주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그 문제점이 있다는데 북한 미사일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이 MIRV, 이 다탄두 미사일은 왜 이게 위협적이냐? 한 기의 미사일에서 10개의 핵탄두가 분리 발사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인데 이게 왜 위협적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2020년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소위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죠. 더 나아가서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제 그 한미 동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미 동맹은 지난해 이제 환갑의 나이 60년을 맞게 됐는데, 특히 그 작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한미 동맹은 과거의 안보 동맹, 경제 동맹,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의 그런 위상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도 그러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최근의 쟁점만 보더라도 그 사드 고고도 방어 미사일 체계를 놓고 이제 양국 간에 미묘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냥 쟁점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사드라는 게 이 중국이나 미사일을 위협하려는 그 위협용 미사일 체계가 아니라 순수한 방어용 미사일 체계라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를 위협하는 그런 무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응을 우려해서 미국과는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미 간에 조금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한미 동맹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동맹의 신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중국과의 친선 관계가 중요하냐, 한미 동맹이 중요하냐, 이걸 따져봤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한미 동맹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한국 안보를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 이걸 잘 따져서 미국과의 그 군사 동맹을 더욱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가 없는, 여유가 없는 관계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